새누리당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병국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후에는 한선교 의원이 역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달아오르는 새누리당의 당권 레이스 전망해 봅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병국, 한선교 의원 예정했던 대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병국 의원과 한선교 의원의 출마의 변 이어서 들어보십니다. 이제 당대표로 출마해 비판과 반대를 넘어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보 등 보수의 가치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나아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간판을 교체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참으로 호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두 의원의 총선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친박계에서는 이주영, 이정현, 한선교 의원 3명, 이른바 비박계에서는 김용태, 정병국, 비박계 2명인데요. 박 교수님, 네네. 국민들, 당원들의 관심은 과연 이분들 모두 완주할까, 교통정리가 이루어질까에 모아지는 것 같은데 박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주영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 또 김용태 의원 등등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끝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교통정리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새누리당의 관건은 당대표에 관한 하는 역시 서청원 의원이 이제 오늘 내일 과연 출마 결심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약간의 교통정리는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병국 의원이나 비박계 김용태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저는 중도 보수 정당이고 약간은 좀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정치 철학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중도 정당인지 아니면 중도 보수 정당인지 이런 면에서 조금 제가 좀 헷갈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제 치열한 논쟁의 과정, 전국 강연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담론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은 조금 좀 포퓰리즘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걸 이념적 시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왼쪽으로 좀 더 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예. 국회의원 20대 성향조사도 얼마 전에 중앙일보하고 한국정치학하고 했습니다마는 보수층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수층이 과거에 한 38%요, 19대 예.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24%였는데 지금은 7.8%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이 새누리당을 자꾸 중도 정당으로 끌고 가려는 의원들의 이런 그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저는 맞지가 않다. 네.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 정당인데 당 대표가 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좀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대기업하고 민생만 이야기한다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담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익선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정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서청원 의원께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친박계 내에서 사실 그 동안에 최경환 전 총리, 최경환 의원의 출마를 염두에 둔 판을 짜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불출마를 함으로써 이게 판이 좀 어지러워졌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뭐 정병국 의원이라든가 김용태 의원 등 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할 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친박계보다는. 그런데 친박계는 오히려 그 이주영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 같이 뭐 끝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KBS 사태와 같이 그런 좀 부적절한 행실이 드러남으로 해서 직격탄을 맞죠. 즉 친박계에서 내놓을 만한 카드가 없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친박계에서 뭔가 이 당권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 내놓을 카드를 찾다 보니 결국 서청원 카드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보여지는 것은 그겁니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와 쌍벽을 이루는 친박계의 또 최고 수장으로서 이 총선 실패에 아주 큰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다
그게 털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등장한다는 게 큰 부담감일 것이다. 그게 당장의 친박계가 당권 잡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당대회 전체를 평가하는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비대위에서 모바일 투표 도 이제 도입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하기로 했고 또 컷오프제로 도입을 해서 사실상 서청원 의원의 어떤 그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비단길 깔아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이제 적절하게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켜서 결국 2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친박 비박계 개판 갈등이 지난 총선에 이어서 전당대회도 2탄으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 과정에서 교통정리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평론가분들이 보면 한 70% 정도는 출마 쪽에 좀 비중이 실린 것 아니냐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90% 불출마 절대 안 한다 이러겠다가 70% 출마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저는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나올 거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게 이제 만약에 8선 정도 된 국회의원이다 하면 이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본인한테 찾아와서 읍소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사실 허용치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사무실에 찾아가서 의원실 찾아가서 출마를 종용하고 부탁하고 내가 뭐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어떤 것은 뭔가 이제 나가기로 하고 출마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친박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봐서는 어쨌든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한 명분이 좀 필요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 오찬에서 후배 의원들을 지도하시느라고 고생이 애쓴다. 많다라고 애쓴다 네. 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게 될 경우에 어쨌든 친박계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의원들 간에 어쨌든 뭔가 타협이 조성될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으로 읽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컷오프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제도상에 의해서 단일화 이루어지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출마를 하려고 했던 친박계 의원 중에서는 서청원 의원에게 양보하고 하는 모양새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고 예. 또 단일화되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오찬 회동이 궁극적으로는 친박계의 교통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영향이 없을 것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때 사실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대통령이 뭔가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각에 보니까 4년 전에 만났던 의원들 마지막 만났던 시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했다는 것은 하나하나 기록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의원들의 이제 스킨십을 강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쨌든 여당의 의원들 임기 후반부이긴 하지만 대통령과의 어쨌든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어쨌든 의중을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류가 당내에 폭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권 도전에 있어서도 어떤 지금까지 친박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상당 부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통 이런 것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당대회에 친박이 일정 부분 당권을 획득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기민하게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상당히 컸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박계에서는요. 사실 비박계의 교통정리의 중심에는 나경원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 박 교수님 보실 때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을 때 어떤 힘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이 서청원 대표가 나오면 자기가 나와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했다는데 많이 사선 의원이고 여성으로서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서청원 의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그동안에 김용태 의원, 김성태 의원 등등 뭐 정병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박계에서 서청원 의원이 가진 단점을 가지고 지금 집중 공격을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거 조직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될 만한 그런 조직력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당원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카드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한 서청원이라는 인물, 8선 의원, 당의 어떤 가장 어른인 서청원
의원이 갖고 있는 구시대의 정치 이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그러나 현실적인 정치 현장에 들어오면 나경원 의원이 과연 직접 출마해가지고 서청원 의원의 대항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다. 네. 그리고 이미 아까도 우리 윤희용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청와대 오찬이죠.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참 맏형 역할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말 속에 많은 힘이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것이 단일 개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작용대 반작용이 있고 친박 대 범친박 그다음에 비박의 이런 상호작용으로 새누리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당연히 자기는 목소리를 내고 여성 의원으로서의 그런 중진감을 드러내려면 이 정도의 그런 그 반작용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오찬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사실 우리 서청원 의원한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최다선 의원, 후배들을 지도, 그러니까 최다선 의원과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6명 전체 새누리당 의원들 한 명 한 명한테 상당히 준비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얘기는 사실 서청원 의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126명 중에서 사실 언론에 릴리스된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언론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에 던지는 메시지 아니었겠느냐. 이것이 사실은 친박계의 교통 정리를 가속화하고 향후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령 지금 뭐 언론에서는 서청원 대 나경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는 서청원 의원이 추대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추대의 분위기가 더 만들어져야 본인이 나설 수 있다. 즉 지제 8선까지 됐는데 또 나와서 4선 또 여성 의원하고 또 뭐 붙어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간이 근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후보 등록까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즉 다음 주가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여론이 가게 된다면 기존의 정병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비박계 대표 주자로서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이 이제 비박계 어떤 대항마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원내대표에서 비록 낙선했지만 그러니까 향후에 20대 국회에서 비박계를 리드할 수 있는 대표 주자 지도자로 비상할 수 있는 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욕심을 낼 만하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이제 이제 일반 시중에서 좀 얘기되고 있듯이 이제 뭐 내후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재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사실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연이어서 선거에 뭔가 도전하는 것이 이제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본인도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당의 변화를 자기가 어쨌든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정치인으로서 잘 포착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를 뭔가 근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서청원 의원 쪽으로 친박계 상당히 규합이 되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이제 조직력에서 친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의 당선 가능성 매우 이제 높아지는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30%의 일반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인들의 여론조사 결과들도 공표가 되고 할 텐데 그럴 때는 어쨌든 민심에 어쨌든 당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 등 전당대회보다는 상당히 어쨌든 주목과 관심을 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흥행적 요소는 어쨌든 더 네. 좋아진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새누리당 사실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어수선한데 선거 당시 선거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갈 길 바쁜데 발목 잡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의 반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대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선관위는 야당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당 엄격한 잣대를 왜 우리한테만 대느냐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강 교수님, 사실 지금 오늘 새누리당에서 국민께 죄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적인 착오에 불과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 어떤 보석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제 고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30여 편의
동영상을 이제 8천만 원에 상당하는데 이거를 이제 무상으로 이제 지원받았다 이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는 행위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에 고발한 거, 즉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는 지난번 국민의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한 증거와 조사를 통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미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거나 증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어떤 언론에 보도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지점. 즉 금요일 오후는 사실 이제 언론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언론화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기 휴일 때문에 분위기로 넘어가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슈로 불붙지 않는데 뭐 선관위는 자기 업무상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제1당의 그다음에 집권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먼저 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당한 국민의당과 이 원외위원장이죠, 그 홍보위원장. 인 그 새누리당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어떤 혐의 내용도 어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30몇 편에 이거를 8천만 원이냐 이거냐 1,200만 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에서 갑질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갑질을 했고 이쪽에서는 이걸 이제 실수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 자기네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비판받고 과도하게 어떤 검찰이 자신들은 이제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사안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 거는.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거는 내부자 대보로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내부자에서 내부 제보로 이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부터가 다르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나 그런 일이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 해서 이상돈 자체 조사장한테 뭐라고 그래서 만약 검찰이 이걸 문제 삼으면 망신당할 것이다. 너무나 좀 실제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이야기들 했잖아요, 지도부들이. 그리고 이제 검찰은 내부자 보고 또 선관위 보고 고소로 인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안까지 나와서 지금 기소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제 당의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까지 이렇게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김수민 전국부원. 이 사안은 새누리당의 이 홍보 동영상 그거를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받았느냐 이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선거법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찰이 수사를 더 정확하게 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보기엔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확률이 많은 그런 새누리당 케이스 반면에 국민의당 케이스는 자금 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 비용 보존 이런 거하고 좀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동일선상에 놓고 검찰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조금 맞지가 않다는 느낌이 사실 드네요. 관심은 이제 과연 그것이 조동원 본부장 우위로 올라갔느냐가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사건이 이제 정확하게 네. 전모가 지금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인데요. 만약에 새누리당도 조동원 홍보부장이 홍보에 관련해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윗선과 또 보고가 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동일하게 국민의당과 내부 처리처럼 비슷하게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또 동일하게 잣대로 국민의당에서 비판했던 시각이 또 적용이 되게 되면 새누리당의 지도부에도 또 연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 또 비판 수위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다소 그래서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의 평가를 받는데 대중의 평가를 더 가혹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을 놓고 그러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것은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새 정치를 내세운 상황에서 양당의 어쨌든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국민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국민의당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실망감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좀 비판의 강도가 셌던 것이다. 이런 사실 측면도 뭐 봐야 되겠죠.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내일 이제 바로 박선수,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 뭐 이런데 영향을 이제 받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진짜 그 있는 자체로만? 그대로 자체로만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 건이 만약에 두 사람이 어쨌든 검찰에 구속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사실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당에 대한 책임 논란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또 한편으로 안철수 대표가 기성 정치 리더들과는 다르게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쨌든 이미 발생한 악재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악재를 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새정치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상실시키지 않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건에서 이것이 이제 뭐 구속이 되거나 될 경우에는 다시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좀 무마했던 이 사태가 다시금 이제 재논의가 되는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국민의당으로서도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어쨌든 됩니다. 여론적으로는 새누리당 사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간 희석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내일 그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에 이어서 법원도 이 인정을? 것을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당사자들이 일단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사실상 그 위법성이라든 불법성이 확정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 조동원 홍보위원장의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그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무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지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업체하고 3억여 원의 일단 계약을 맺고 홍보 영상을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홍보 영상 30여 개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일종의 서비스로 해줬다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위법성이 이제 사실상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업체에게 무엇을 또 사후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또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즉 이 새누리당 내에서 조동원 홍보위원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영역에 있어서 거의 노타치고 모든 업체라든가 이런 관리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대로 검찰의 수사, 엄정한 수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 교수님, 사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새벽 귀국을 했습니다. 네. 히말라야에서 4주간 있다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패론을 언급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떤 의미, 어떤 포석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장애로 가서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반기문 전 유엔 총장보다 2등으로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원내 활동할 때보다는 존재감이 좀 미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 또 간섭은 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끌고 가야 되는데 담론을 좀 만들고 국민들이 원하는 가려운 거를 글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네팔에 가서 또 부탄에 가서 들고 나온 카드가 국민의 행복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또 그런 히말라야 가서는 뭐 전자권까지 말씀하시고 그랬다길래 뭐 그거하고 과연 국민의 행복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보를 걱정해서 이야기했다고 치고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인구가 71만 명이고 그 라마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윤회설을 믿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뭐 거의 저 문맹률이 한 반 정도 가까이 되는 학교도 뭐 시설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 문명국하고 이런 뭐 국민 행복 지수를 비교하고 이런 건 일단 그 근거가 좀 맞지가 않고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충정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방문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치의 존재 가치,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행복이다라는 화두를 던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사실 우리 지금 국민
뭐 자살률 네. OECD 최대고 이런 실업률 최대고 이런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말씀하신 것으로 전당대회에서는 보여집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대선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어느 특정 뭐 당대표 후보를 민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스스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부탄이란 나라 어쨌든 이 행복 지수가 워낙 높은 세계 최고위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방문하고 온 이후에 어쨌든 얘기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지향하는 정치의 지향점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어쨌든 국민 행복 시대를 네. 얘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정도 상대적으로 또 부각을 하게 되는 이제 효과, 정치적 효과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뭐 괜찮은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쨌든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얘기하는 것 외에 어쨌든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비전 네. 이런 실질적인 비전의 부분은 아직 문재인 대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균형적으로 채워지는 네.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금요일 회동에서 8.15 특별 대사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사면 어떤 폭, 어떤 대상이 될지도 국민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